선출된 여야 대표가 오는 25일 첫 회담을 갖습니다. 의제와 형식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여야 새 지도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전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지호 부총장님은 18대 국회의원 지내셨고 22대 총선에선 경선에서 이제 탈락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배지를 달고 있지는 않지만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기획부총장 맡고 계신데 네. 전략기획부총장이 뭐 하는 거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정책위원회가 있고 또 여의도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는 정책 연구가 주로 있고요. 또 여의도 연구원의 경우에 전략 수립도 하고 그런데 주로 그건 중장기 전략입니다. 네. 근데 저희 전략기획 파트에서 하는 거는 그건 단기전이에요. 매일매일 많은 이슈가 생산되고 네. 그걸 가지고 여야가 뭐 설전을 벌이고 각축전을 벌이고 네. 뭐 일희일비하는 그런 게 여의도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거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파악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 뭐 액션 플랜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입니다. 뭐 어차피 당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네요. 물론입니다. 네네. 자,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의 전략을 도맡았다는 걸 텐데요. 당내 경선 당시엔 캠프 총괄하는 상황실장 맡으셨습니다. 자, 한 대표와는 언제부터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근데 별 인연 없습니다. 사실 뭐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을 뭐 오래전부터 알았고 우리 대표님도 저에 대해서 뭐 신조라는 사람이 있구나 알았겠지만 둘이 연이 된 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마포 경선에서 잘 안 돼서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네. 어느 날 아침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한동훈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 모르셨어요? 예, 저한테 입력돼 있는 게 없으니까. 예. 뭐 그 전에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2조 심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려고 하는데 그걸 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나중에 총선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와서 마이크 스피커 역할을 좀 나눠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는데 10분이 넘는 분들에게 제안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이러저러한 뭐 사정을 얘기하면서 다 손사래를 쳤는데 네. 유일하게 거기에 호응해 준 게 신지호 당신이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본격적인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예. 아이고, 손사래를 그렇게 대부분이 쳤다는 것도 약간 왜냐하면 저희가 뭐 3월 초순까지는 뭐 괜찮다가 이상하게 흐름이 꼬이면서 3월 중앙순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좀 나빠지니까. 그럴 때는 막 안 끼려고 하죠. 그렇군요. 예. 근데 우직하게 우리 신 부총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또 인연이 됐고 그 인연이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자, 신 부총장님은 실제 당 안팎에서 전략통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는 과거 여당 지도부와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신 부총장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특히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보수 정당은 유능하지만 부패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오랜 세월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진보는 뭐 깨끗한 것 같기는 한데 뭐 도덕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유능하지 못하다.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보수 정당이 왜 이렇게 무능한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캠프가 내건 그게 시작 캠프였는데 네. 그게 뭘 시작하자는 거냐면 변화의 시작이에요. 근데 어떤 변화인가? 제일 중요한 게 그 유능함을 되찾는 겁니다. 과거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저 사람들 도덕성은 구린 데는 좀 있어 보이는데 일하나는 잘해. 국민 먹고 살게 해줬어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유능함을 되찾는 게 한동훈 표 변화의 아주 핵심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한동훈 대표의 선출,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거는 변화인데 네. 변화는
유능한 보수 정당의 모습을 보여라. 그렇죠. 이런 뜻이네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를 좀 잘 먹고 살 수 있게 바로 그겁니다. 해주라. 예,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쪽에 집중을 해야겠네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예. 민생 정책이라든지 어떤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일극체제란 지적은 있지만 민주당은 의원들이 저마다 이재명을 위한 전사를 자처하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일전을 불사할 그런 태세를 네.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네.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아직은 좀 소극적이거나 이렇게 관망하거나 이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가 제가 정치권에서 들은 평가입니다. 네. 예. 안 그래도 이제 여당이 거대 야당 상대하려면 이게 버거운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저쪽은 막 일전을 불사할 태세고 네. 이쪽은 팔짱 끼고 있으면 네. 이게 사실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원들 좀 적지만 수는 네. 의원들, 위원장들, 당원들 네.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유도를 해낼 수 있을까요? 협조랄까 이게 이 합심을.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전쟁 같은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전당대회가 남긴 후유증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대표가 됐다 해서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일방통행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전당대회 과정 또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동훈을 위해서 내가 크고 작은 일이라도 하여간 뭐 모든 거 마다하지 않고 크고 좀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분들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당백의 그런 그 각오로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민주당보다도 더 깡다고 있고 더 민주당보다도 이슈 파이팅을 잘해가지고 뭐 1대3으로 붙어도 충분히 그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 다가가고 네. 논리적으로도 그들을 제압하고 또 국민적인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단기전이 왜 중요하냐면 단기전에서 맨날 좀 축축 처지고 약간 그러니까 웰빙 정당이다. 이지 고잉 하려고 그런다. 네. 이런 그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저 또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느리다, 더디다. 그리고 더딘데 심지어 좀 약하다. 네. 뭐 이런 평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빠르고 좀 똑부러지게 한다. 그럼 매운 뭐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는 거를 이른바 지금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는 사람들부터 네. 솔선수범하면서 이 당의 작풍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 첫 시험대가 바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 회동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처럼 그냥 얼굴 보고 덕담 주고받고 차 한잔 마시고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이 두 분이 가장 유력한 여야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죠. 마치 약간 대선 무슨 토론회 하는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아서 제가 네. 보기에는 한동훈, 이재명 이 두 분이 상당히 긴장되는 자리겠어요.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죠. 네.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차기 대선 뭐 여야에서 1위 부동의 1위 자리를 이 두 사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처음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이제 선출됐다는 공통점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본인이 더 탄력을 받아서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여기서 꺾여가지고 우하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뭐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제, 정책 여기서 대화의 태도까지 예. 표정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예. 국민들이 이게 제대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형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다 오픈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건 뭐 어쨌든 논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내놓은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누구의 메시지가 더 공감된다든지 그렇죠. 그럼 당에서도 되게 긴장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회동에서 이런 점쯤은 국민에게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어떤 욕심이랄까 어떤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 이재명 대표가 이런 회동에 최근에 어떤 스타일로 임해 왔는가 네. 뭐 좀 살펴봤더니요. 한 가지 그 특이사항이 좀 발견이 됩니다. 뭡니까? A4 용지예요. A4 용지? A4 용지. 예. 그러니까 써갖고 와가지고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했는데 네.
그때 뭐 서로 이제 덕담 뭐 날씨 얘기 건강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가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좀 적어 왔습니다 하고 양복 윗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가량을 꺼내서 15분간 네. 낭독을 하셨습니다. 뭐 낭독이라는 표현이 읽으셨습니다. 네네. 15분 동안. 예.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꽤 긴 시간 그 회담이 이어졌는데 네. A4 그 10장을 읽고 나서는 거의 발언을 안 했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발언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그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동에서만 뭐 이례적으로 나타난 스타일인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몇 차례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인사동 밥집에서도 하고 뭐 작년 말에는 또 어디 뭐 차담 회동도 하고 거기서도 A4 용지를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A4 용지를 꺼내서 본인이 준비해온 말을 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거의 침묵 모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대통령 앞에서도 그러시는 분인데 뭐 여당 대표 앞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회동이 된다면 정말 결실 있고 유의미하고 일단 이 회동 자체의 대화가 유의미해야 되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결실이 좀 풍부해야 되고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그런 A4 용지 읽고 나서 뭐 침묵 모드 이렇게 돼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뭐 공개 회동.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래요. 회동 전체를 공개하자. 네. 왜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예.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저희들을 먼저 긁었어요. 뭐 이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독재성도 없고 용산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없고 수평적 당정 관계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뭐 상당 의구심이 드는 그런 인물이지만 우리가 용단을 내려서 이번에 상대를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이해식 비서실장이 저희들은 먼저 한번 긁어서 그래서 그러면 아예 그 뭐 생중계하듯이 공개를 하자. 그래야 이 한동훈이 용산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수평적 당정 관계를 정말 언행일치 되도록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내포돼 있었습니까? 그럼요. 오. 그러니까 저쪽에서 먼저 장군하니까 저희들이 멍군한 거예요. 저쪽 용산에 어떤 지시를 받는 게 아니냐는 데 대해서 뭐 화답이라 그럴까 이제 응수를 한 건데. 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 A4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 뭐 두 분이 뭐 만나면 좀 정말 뭐 때로는 치열하게 뭐 약간 뭐 목소리 톤이 올라가더라도 민생을 놓고 어떤 게 정말 국민에게 더 득이 되고 뭐가 되는 건지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준비된 A4 와서 읽고 침묵 모드다. 그러면 그냥 굳이 만날 필요 있나요? A4 쭉 해갖고 나 이런 입장이야 하고 그냥 뭐 요새 저 카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네. 자,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주요 의제가 뭐가 될까? 이제 형식은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역시 이제 민주당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그 뭐 금투세라든지 아니면 정쟁 중단, 네. 어떤 계속된 탄핵, 네. 릴레이 탄핵 같은 정쟁 중단, 뭐 혹은 뭐 금투세 이런 부분. 근데 일단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정확한 지금 스탠스가 뭔지 네. 그러니까 계속 한다는 거죠. 일단은 한다는 거.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신속한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네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공수처 수사 완료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 특검을 통해서 이 진상 규명을 신속하게 하자.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당내 반발이 아직도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당내 기존 당론은 예. 5월 10일에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네. 일단 공수처 수사 지켜본 다음에 끝났는데 뭔가 미진한 것들이 있다면 그때는 대통령 당신이 앞장서서 특검하자고 하겠다 그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론입니다. 기존 당의 네, 입장. 예. 근데 이제 한동훈 거기서는 대안은 또 한 발 더 나간 거네요. 나간 건데, 근데 최근 요새 제가 뭐 어저께도 KBS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 공수처 수사에 대한 그 불신이랄까 회의론이 지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복잡한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 수사 외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만 밝히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작년 8월에 수사가 개시돼서 1년이 흘렀습니다. 피의자 소환 몇 명인가 했더니 1년 동안 꼴랑 3명이에요. 그리고 뭐 왜 호주로 도망갔냐. 런정섭이다.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다. 이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한 지가 한참 됐고 5개월이 네. 지났어요.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공수처에서 부르면 나 가겠다. 5개월 동안 부르지도 않아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리고 뭐 대통령 통화 기록 뒤져서 뭐 확보했다. 근데 그걸 또 약간 언론 플레이 한다. 특정 언론에 하고 이 수사를 하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건지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대한 그 불신이랄까요? 네.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최상병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오히려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뭐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중이죠. 금투세는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달려 있으니까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협상 여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25만 원. 예. 뭐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나름 그 무조건 그게 뭐 현금 살포다 안 된다만 얘기하지 말고 그렇다면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지 네. 우리도 들고 나가야지 뭐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윤석열 정부의 그 복지는 약자 복지입니다. 취약한 분들에게 더 선별 복지. 촘촘하게, 그렇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촘촘하고 두터운 네. 복지를 제공하자 이거니까요. 네. 그 25만 원을 뭐 전 국민에게 뭐 뿌려서 13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가 이 혹서기에 네. 취약계층 정기로 감면 뭐 이런 식의 맞춤형 뭐를 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일찍이 운동권에서 활동했고 이후 대한민국 뉴라이트 관련 움직임 초기부터 주도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규정하는 뉴라이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 부총장님 본인은 뉴라이트를 어떻게 정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존 보수를 이제 올드 라이트, 구보수, 저희들은 뉴라이트, 신보수 했는데 기존 보수의 그 이념이 반공주의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보수의 이념이 반공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양대 과제에 성공한 나라인데 이제 가야 할 길은 선진국 진입이라고 하는 네. 선진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유주의 담론, 선진화 담론, 그걸 향해서 뭘 하는 게 진정한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한 전략이다. 이게 원래 뉴라이트예요. 네. 이게 뉴라이트인데 저희 이게 시민운동이니까 자발적 결사체 아니에요. 누가 뭐 자리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 거기 참여했던 멤버 중에 일부 인사들이 이른바 한국경제사 연구를 하면서 그 일제 강점기에 유의미한 경제 성장이 있었다. 그거를 긍정 평가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이제 공격하는 분들은 네이밍을 해서 하고. 네. 그러니까 친일파다. 예. 그 이후에 뉴라이트 이퀄 친일파. 뉴라이트라는 걸 다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자기가 때리기 좋은 어떤 걸로 다 이렇게 변조를 해놨어요. 일부 인사들의 네.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예. 이번에 광복회에서 제시한 이번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그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그분을 뉴라이트라고 공격했는데 네. 제가 뉴라이트 깃발을 든 사람인데 김형석이라는 분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요? 예. 그 범주에 들질 않아요? 예. 그 뉴라이트 또 그래서 혹시나 제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까 해서 확인해 봤는데 네. 그분이 뉴라이트 활동에 참여한 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복회나 이런 데는
그냥 모든 나쁜 걸 뉴라이트라고 하는 단어에다 몰아넣고 뭐 뉴라이트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뭐 마녀 사냥 비슷하게 낙인 찍게 하는 거예요. 이번 김영석 논란도 네. 마녀 사장식 낙인 찍기에 네. 불과하다. 그렇게 예, 보시는 전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신지호 부총장님은 50만 명 넘는 유튜브 구독자 보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동영상 올리신 게 한 달 전입니다. 당직일이 너무 바쁘십니까? 예, 아무래도 뭐 그때는 전당대회고 또 많은 또 네. 홍보도 해야 되니까 뭐 틈틈이 뭐 했는데 이제는 뭐 그 할 여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예. 네. 자, 당직일에 일단 주력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2893님이 여야 대표들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국민들의 삶을 여유롭게 하는데 일조해 주길 바랍니다. 뉴스레터 K에서 질 좋은 방송으로 여의도 정치인들의 사고를 넓혀주기 바랍니다. 어깨가 좀 무거워지네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한동훈 대표의 핵심 참모로서 이제 해 나가실 역할은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하실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자, 그것과 함께 그 정치인 신지호가 앞으로 이런 일만큼은 내가 정치인으로서 꼭 이뤄내고 싶다,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겁니까? 제가 이른바 이제 81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86세대인데요. 네. 예, 이 대한민국 역사를 쭉 보니까 저희 세대만큼 혜택받은 세대가 없다. 예, 저희 86세대는요. 민주화의 훈장도 달았고 네. 산업화의 꿀도 빤 그런 세대입니다. 네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혜택을 받은 세대가 없습니다. 취업도 되게 쉬웠어요. 취업 엄청 쉬웠고요. 예, 예. 심지어 취업하러 가서 인터뷰 왔다고 인터뷰 응한 뭐 돈까지 받은 인터뷰료. 예. 예, 그 단군 이래 최대 호황 그 3조 호황 시기에다들 취업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받은 거에 비해서 과연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위해서 저희 세대가 한 게 무엇인가 좀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요새는 거의 그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70년대생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네. 뭐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저희들은 그거를 옆에서 뒤에서 그 밀어서 그 작품을 완성시키는 역할 네. 그게 저에게 남은 역할이라고 봅니다. 작품을 완성시키고 그 국가에게서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네. 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